바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하루에 3발씩 날아드는 죽음의 바다. 2025년 2월 28일 중동 전쟁이 터진 뒤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79척의 선박이 피격당했고 전 세계 유조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찍었고 각국 비축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0일입니다. 꼬박 50일 동안 아무도 그 바다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뚫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후티 반군의 미사일 사정권을 관통한 초대형 유조선. 미국 배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배도 일본 배도 아니었습니다. 태극기를 탄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미 해군 호위 없이 독자 항로로 세계에서 단 한 척 한국 배만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 출신의 한 전직 고위 관료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2년간 이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미국 해군이 뚫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 깨진 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제이 켈러헨입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 통칭 nep센트에서 22년을 복무했습니다. 직위는 해상안보작전 부국장. 쉽게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부터 아덴만까지 중동의 바닷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한 척이 움직이면 그 궤적이 제 모니터에 찍혔고 후티 반군이 드론 한 대를 띄우면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선발하에 선박을 봤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일본. 위기가 터지면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미 5함대가 호위 편대를 짜고 동맹국 선박이 그 뒤를 따릅니다. 단독으로 위험 해역을 뚫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었으니까요. 한국 선박도 자주 봤습니다. HMM, 페노션, 대한해운.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게 한국 해운은 그냥 물류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원유를 받아가고 위기가 오면 미 해군 호위를 요청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3가지였습니다.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그리고 주한미군 28,500명. 바다에 관해서라면 한국은 제 관심 목록에 12번째쯤에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 호르무즈 해협은 3시간 만에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미 현역에서 퇴임한 뒤 워싱턴의 민간 해양안보 컨설팅 회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제 옛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켈러헨, 펜타곤이 자네를 찾고 있네. 퇴임한 사람을 다시 부른다는 건 2가지 뜻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하거나 현역 중에 이 바다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둘 다였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택시를 잡아 타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 22년 해군 경력의 마지막 임무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펜타곤 이동 지하 2층, 보안구역 회의실. 문을 열자 커피향과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벽에는 인도양, 홍해, 호르무즈를 잇는 대형 해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 빨간 점이 79개 찍혀 있었습니다. 피격 지점이었습니다. 브리핑은 국방부 에너지 수송 담당관이 맡았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뜨자마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량 하루 평균 2,100만 배럴,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35%입니다. 그게 제로가 됐습니다. 봉쇄 첫 주에 유가가 87달러에서 112달러로 뛰었고 둘째 주에 130달러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140달러, 한 달 뒤 예상치는 170달러였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축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 잔량 3억 9,500만 배럴. 현재 소비 속도 기준 187일치입니다. 반년이 조금 넘습니다. 일본은 142일, 독일은 89일, 한국은 96일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축유가 아니었습니다. 정유시설이었습니다.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유공장이 멈춥니다. 정유공장이 멈추면 휘발유가 끊기고 항공유가 끊기고 군용연료가 끊깁니다. 비축유는 원유 그 자체라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유 공장은 원유가 계속 들어와야만 돌아갑니다. 한번 세우면 재가동에 최소 2주. 담당관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정유시설 가동률입니다. 미국 85%, 일본 71%, 유럽 평균 64%. 수치가 매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대체 항로 현황. 호르무즈가 막히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 추가 항해 일수 14일. 추가 비용 선박당 약 80만 달러. 둘째, 사우디아라비아 서해안의 얀부항을 이용하는 방법. 사우디가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서쪽으로 보내면 홍해 쪽에서 선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얀부에서 출발하려면 홍해를 지나야 합니다. 홍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는 바로 그 바다입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얀부항 경유를 시도한 국가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바다에 배를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 주재자가 저를 봤습니다. 켈러헨, 자네한테 맡기고 싶은 게 있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동맹국 해상수송 역량 평가 보고서. 호르무즈 봉쇄 상황에서 어떤 동맹국이 독자적 원유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72시간 안에 평가해서 국방장관실에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 제대로 써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시계는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72시간, 사흘입니다. 저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없이 위기를 다뤘지만 호르무즈가 완전히 닫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한국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4개, 보안 컴퓨터 3대, 벽에 걸린 중동 해역 지도 1장. 이미 3명이 와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분석관 닉 웨버, 해군 정보국 중령 1, 그리고 아직 만난 적 없는 남자 1명. 양복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접어 올린 채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콜먼입니다. 국무부 에너지안보 차관보.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켈러헨 부국장, 당신 보고서에 제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무부 입장이니까.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콜먼은 50대 중반 텍사스 출신으로 석유 업계에서 15년을 보낸 뒤 국무부로 옮긴 인물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는 워싱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서 미국의 동맹국은 두 부류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와 미국이 해결해줘야 하는 나라. 콜먼에게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후자였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그는 제게 첫 번째 포를 쏘았습니다. 켈러헨, 동맹국 해상수송 역량 평가라고 했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일본, 이 세 나라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평가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콜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국? 그가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 97%인 나라입니다. 자체 생산제로, 에너지 자립도 3%.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나라가 뭘 독자적으로 수송합니까? 미 오함대 호위 없이 유조선 한 척이라도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닉 웨버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콜먼의 상관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콜먼의 숫자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97%, 에너지 자립도 3% 사실이었습니다. 콜먼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의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바다는 미국이 지키는 겁니다. 1980년부터 45년 동안 미 해군이 피를 흘려서 열어놓은 항로입니다. 한국은 그 항로를 타고 원유를 받아갔을 뿐이죠. 위기가 오면 우리한테 전화합니다. 도와주세요. 매번 그랬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켈러헨, 보고서에 한국을 넣으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콜먼의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저는 노트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한국, 확인. 72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콜먼은 여유로웠습니다. 셔츠 소매를 다시 한번 접어 올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여유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보안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해운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먼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97%, 에너지 자립도 3%. 이 숫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보고서에서 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한 겹씩 벗기기 시작하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콜먼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켈러헨, 밤새 한국 자료를 봤다면서요? 시간 낭비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상선대 규모입니다. 총 선봉량 기준 세계 5위, 보유 선박 1,800척 이상. 저는 거기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콜먼 차관보. 한국이 보유한 초대형 유조선 VLCC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콜먼이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닉 웨버도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6척입니다.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VLCC 서준 해척, 노르웨이는 42척입니다. 콜먼 차관보가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한 나라들이죠. 콜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몰랐던 숫자였습니다. 콜먼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선박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전부 평시 물류선이잖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독자 운항한 경험이 있습니까? 미 해군 호위 없이 위험 해역을 통과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평시에 배가 많다고 전시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젯밤까지는요.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청해부대. 한국 해군이 2009년부터 아덴만에 상시 배치한 대해적 작전부대입니다. 콜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6년 연속 파병, 호위한 선박 수 약 24,000척, 그중 한국 선박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선박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2011년 3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화학운반선을 한국 특수부대가 단독 작전으로 탈환했습니다. 작전명 아덴만 여명, 선원 스쫄 해명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포. 작전 시간 4시간 58분. 회의실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해군 정보국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전은 미 해군 내에서도 교과서적 사례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콜먼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려다 만 동작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뒤에서 닉 웨버가 따라 나왔습니다. 종이컵을 받아들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LCC 76척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싸구려 아메리카노가 쓰게 입안을 훑었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알았어. 웨버가 복도 끝을 흘깁 봤습니다. 콜먼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에 확인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그건 해적 상대 아닙니까? 콜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해적이랑 후티 반군은 다릅니다. 해적은 RPG 들고 고무보트 타는 거고 후티는 이란제 대함 미사일을 쏩니다. 차원이 다른 위협이에요. 맞습니다.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대함 탄도 미사일은 해적의 RPG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콜먼의 반박은 또 한 번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화면에 도식이 떴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한국해수부는 위기 해역을 통과하는 자국 선박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의 위치, 속도, 항로 이탈 여부가 5분 단위로 서울의 관제센터에 보고됩니다. 선박과 선사 간 암호화된 실시간 소통 채널이 열려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해군 함정 연계까지 30분 이내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비교 자료입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중심 대응, 실시간 추적은 하지만 선사 직접 소통 채널은 없습니다. 영국 해운부와 해군이 이원화되어 있어 위기 시 지휘 체계 조율에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독일 위기 해역 자국 선박 실시간 추적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군 정보국 중령이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독일의 추적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닉 웨버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수부 모니터링 도식을 자기 화면에 띄워놓고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닉 웨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선박 한 척 한 척을 개별 추적하면서 본국에서 원격 지원하는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호르무즈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콜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태블릿을 두드리는 습관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배가 뚫는 건 아닙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이고 실전은 실전이에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배를 띄워 뚫어본 적이 없다면 이론에 불과하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국 로이드 해상보험의 수석 애널리스트 엘레나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해상 리스크 평가를 자문하기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런던에서 급한 데이터가 와서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국 선사 이야기하고 계셨습니까? 마침 흥미로운 숫자가 있는데 콜먼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 숫자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엘레나가 가진 데이터가 이 회의의 판을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72시간 중 산줄 4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대체 항로 비교 분석. 콜먼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말이 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벽의 해도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우회. 추가 항해 14일, 선박당 추가 비용 약 80만 달, 손가락을 얀부 쪽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사우디 서해안 얀부항 경유. 사우디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서쪽으로 보내고 홍해 쪽에서 선적하는 방법입니다.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얀부를 쓰려면 홍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후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얀부항은 이론적으로는 최적의 대안이지만 홍해를 건너야 한다는 치명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14일을 더 돌아가는 희망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얀부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해수부가 사우디 아람코와 직접 협의해서 얀부항 선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봉쇄 후 2주 만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희망봉 우회 비용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얀부에서 유조선 선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닉 웨버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2주 만에 사우디와 계약을 했다고요? 정부 간 에너지 협정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호르무즈 위기 시나리오에 대비해 사우디와 비상 에너지 공급 채널을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전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터지자 그 채널을 즉시 가동한 것이죠. 콜먼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30초쯤 지났을까?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닉 웨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얀부를 안 쓴 겁니까? 같은 선택지가 모두에게 열려 있었을 텐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고 답을 찾아놨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사우디와의 비상 에너지 채널. 한국처럼 사전에 위기 대비 계약을 맺어놓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협의를 시작했지만 관료적 절차에 3주가 걸렸고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독일은 사우디와 에너지 직거래 채널 자체가 없습니다. 콜먼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홍해 통과 역량. 얀부에서 선적해도 홍해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후티 미사일 사정권을 관통해야 하는 겁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 선사, 암호 통신, 해군 연계 체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한국뿐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시스템입니다. 엘레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결정 속도. 위기 발생 후 2주 만에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끝났습니다. 해수부, 외교부, 해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정부 체계가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실제로 성공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콜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것과 배가 무사히 통과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관보 4월 17일자 한국 해수부 발표입니다. 얀부항에서 출발한 한국 초대형 유조선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200만 배럴, 봉쇄 후 최초의 성공적 원유 수송입니다. 콜먼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5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멈추면.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정유 능력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계 5위입니다. 하루 정유 능력 약 350만 배럴. 닉 웨버의 펜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뒤 석유 제품을 아시아 전역에 수출합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한국 정유소가 멈추면 이 나라들의 석유 제품 공급이 즉시 차질을 빚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도미노 차트가 떴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한국 정유소 가동 중단. 두 번째 도미노, 아시아 석유 제품 공급 15% 감소. 세 번째 도미노,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연료 조달 차질. 콜먼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군이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항공유와 함정 연료의 상당량이 한국과 싱가포르 정유소에서 조달됩니다. 한국이 멈추면 싱가포르 한 곳에 부하가 집중됩니다. 싱가포르가 버틸 수 있는 기간 최대 60일. 그 이후에는 미 해군 서태평양 작전 능력에 직접적 영향이 갑니다. 저는 마지막 숫자를 꺼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연간 연료 예산 약 32억 달러입니다. 한국 정유소 가동 중단 시 대체 조달 추가 비용 연간 약 8억 러. 미국 납세자의 돈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닉 웨버가 의자를 당기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뚫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미군 작전 능력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못 가져오면 정유소가 멈추고 정유소가 멈추면 미군 연료 조달선이 끊깁니다. 한국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노드입니다. 콜먼이 의자에서 일어나 벽의 해도 앞으로 갔습니다. 호르무즈를 짚었던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셔츠 소매가 풀려 내려와 있었습니다. 접어 올리는 것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켈러헨, 아까 말한 그 데이터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의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넘기지 못하는 마지막 벽. 저는 그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끄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회의실의 벽에 해도와 형광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데이터 이야기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찾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젯밤 한국 해운 데이터를 뒤지다가 한국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기간 중 한국 선원 현황 보고서. 거기에는 숫자 뒤에 숨겨진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2월 28일 기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 한국 국적 선원 약 870명이 승선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0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해역 근처에서 50일을 버텼습니다. 보고서에는 선원 가족 지원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해수부가 선원 가족들에게 주 2회 영상 통화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록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3월 22일 유조선 A호 기관장 김모 씨 승선 23일차 영상통화 내용 요약. 아빠 언제 와? 7살 딸의 질문이었습니다. 기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자기도 몰랐으니까요. 기록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통화 종료 후 기관장이 5분간 갑판에서 혼자 있었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 갑판 위에서, 혼자. 그 5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22년간 바다 위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제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저는 바레인 기지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내준 30초짜리 영상을 17번 돌려봤습니다. 바다 위의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870명의 선원이 50일을 버텼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한 가지 기록이 더 있었습니다. 봉쇄 기간 중 한국 선원의 하선 요청 건수 870명 중 단 한 명도 하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사에서는 하선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스 선사 평균 34%, 노르웨이 22%, 한국은 제로입니다.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뚫은 그 유조선, 그 배에 탄 것도 한국 선원들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 자기 목숨을 걸고 배를 몰았습니다. 왜? 본국에 원유가 필요하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겨울을 나야 하니까. 닉 웨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정보국 중령은 펜을 잡은 손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하나 더 찾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금목걸이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줄에 누가 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할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끼고 온 할머니들이 평생 손가락에서 뺀 적 없는 반지를 빼서 은행 직원에게 건네는 겁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 닉 웨버가 작게 말했습니다. 227톤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가 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줄을 섭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 2025년 지금 이 바다 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콜먼을 봤습니다. 그는 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태블릿에서 손을 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엘레나였습니다.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로이드 로고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2025 위기 해역 선사 리스크 등급 평가. 로이드 해상보험은 전 세계 선사의 위기 대응 역량을 매년 평가합니다. 선박 상태, 승무원 훈련도, 위기 해역 운항 경험, 본국 정부 지원 체계, 보험 클레임 이력. 이 5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A, E부터 D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엘레나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올해 A 등급을 받은 선사가 전 세계에 11개입니다. 그중 한국 선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엘레나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곳입니다. HMM, 펜오션, SK해운. 11개 중 3개가 한국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2곳, 일본은 2곳, 영국은 1곳입니다. 닉 웨버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해역 운항 경험 항목에서 한국 선사들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아덴만 16년 연속 운항 이력, 청해부대 호위 실적, 그리고 2019년 호르무즈 긴장 시기 독자 안전 항로 운용 경험. 이 3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엘레나가 노트북을 닫으며 콜먼을 봤습니다. 콜먼 차관보, 보험사는 감정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평가입니다. 콜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포스터 박사. 등급은 등급이고 실전은 실전입니다. A를 받았어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등급은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험 클레임 이력 항목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고 데이터입니다. 한국 3사의 위기 해역 보험 클레임 건수 최근 5년간 제로입니다. 제로. 단 한 건의 사고 보상 청구도 없었습니다. 콜먼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두드릴 태블릿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콜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의 해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79개가 여전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콜먼을 봤습니다. 콜먼 차관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틀 전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 해군 호위 없이 유조선 한 척도 띄워본 적이 없다고,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콜먼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를 뚫고 원유를 운송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5초.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 10초. 누군가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 15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국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한 그 나라입니다. 미 해군 호위 없이 독자 항로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200만 배럴을 싣고 후티 미사일 사정권을 관통한 나라. 세계에서 단 한 곳. 대한민국입니다. 닉 웨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켈러헨 부국장, 이건 제 평가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한국을 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이 보고서는 불완전합니다. 에너지부 실무관이 자기 상관인 콜먼이 아니라 저를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해군 정보국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상수송 역량 평가에서 한국을 빼는 건 사실의 누락입니다.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그는 벽의 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는 양쪽 다 풀려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틀 전 자신만만하게 소매를 접어 올리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의자로 걸어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박하고 질문하고 태블릿을 두드리며 숫자를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그 자리에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다. 호르무즈 위기 시 독자적 원유 수송량을 갖춘 유일한 아시아 동맹국이며 미군 서태평양 작전의 에너지 공급선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노드다. 닉 웨버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해군 중령이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콜먼이 재킷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에 손을 댄 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켈러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보고서에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72시간 중 68시간째. 마지막 문장을 치고 엔터를 누른 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 필터를 잠그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펜타곤 이동 지하 복도는 새벽 3시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레나였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동안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켈러헨,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로이드에서 10년을 일했지만 한국 선사 데이터를 제대로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클레임 제로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험업계 사람만 압니다. 그녀가 정문 쪽으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면 한국 해운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쓸 생각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4월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가웠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포토맥 강 쪽에서 물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 여명이 한 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22년, 이 건물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22년 동안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호르무즈의 바다, 아덴만의 바다, 페르시아만의 바다. 수천 척의 선박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바다에서 엔진을 끄지 않은 사람들, 50일을 버틴 사람들, 딸의 전화를 끊고 갑판 위에서 5분을 혼자 서 있다가 다시 기관실로 내려간 사람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콜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을 선박 숫자로, 원유 수입량으로, 에너지 자립도 3%라는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줄을 서는 사람들, 금반지를 벗어 은행에 가져가는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는 바다에 배를 모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파도를 피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더 안전한 항로를 찾고 더 먼 길을 돌아가고 누군가의 호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파도를 뚫는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우디 얀부항에서 한국 유조선의 추가 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수부는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한 채 원유 수송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태극기를 단 유조선이 그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